이제 자유다. 눈보라치는 산속, 쇠덫에 걸린 멧돼지를 구해주었고 그것을 산신이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은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이상한 발자국 하나가 생겨져 있습니다. 그 발자국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십 년이 지나도 마르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옛날에 멧돼지가 와서 파헤쳐 놓은 자리겠지 뭐.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발자국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족보가 바뀌었고 머슴살이를 하던 저희 집안이 3대에 걸친 부자 집안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제가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쇠덫에 다리가 걸린 멧돼지 한 마리를 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숨겨졌던 조상 땅도 우리를 지켜준 산신의 축복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저 발자국을 보고 멧돼지의 장난이라고 웃어 넘기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원한을 풀어주던 기묘한 산신의 발자국이라는 것을요. 이제부터 그 발자국이 어떻게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밤마다 이런 옛 이야기를 계속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시절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그 멧돼지를 처음 만난 건 40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은 대대로 머슴살이를 하며 남의 땅을 갈아주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고향 마을에서도 서시댁 머슴 새끼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헛간에 쌓인 소먹일 여물을 끓이고 해가 뜨면 주인 집 논두렁을 돌며 새끼줄이 끊어진 논둑을 고쳐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일이 더 고되었습니다. 언 땅을 곡괭이로 깨고 마을 사람들의 땔감을 베어 나르느라 손발 끝이 늘 터져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머슴이란 입 하나 더는 소다. 그러니 밥값을 하려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야지. 그 말대로 저는 소처럼 일하고 소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밥상은 언제나 주인 식구들이 다 먹고 남긴 찬밥 그릇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망보다는 겁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병든 어머니가 한 분 계셨고 제가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면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모욕을 당해도 꾹 참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보름도 채 안 되어 산과들이 죄다 흰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이 쌓이면 땔감을 더 많이 썰어야 했습니다. 설이 내린 새벽마다 주인 영감은 장작더미를 한번 훑어보고는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장작이 왜 이렇게 모자라느냐. 내일은 산등성이 너머까지 올라가서라도 나무를 더 베어오거라.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밥 대신 찬 보리밥 한 덩이를 주머니에 넣고 저는 삭정이와 도끼를 짊어진 채 눈 덮인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설원 위를 걷자니 눈이 정강이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찍고 온 발자국들만 푸르게 갠 새벽 하늘 아래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칼처럼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와 손끝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내려갔다가는 주인 영감의 몽둥이를
그대로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쯤 올라섰을 때쯤이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뒤엉킨 눈발 사이로 낯익은 흔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쇠덫 자국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짐승가리를 물리려고 놓아두는 무시무시한 덫이었습니다. 쇠이빨들이 반달 모양으로 벌어져 눈 속에서 회색 이빨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덫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발목이 찍혀 죽어야 하나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길을 지날 때마다 빈 쇠덫을 일부러 눈으로 덮어두곤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알게 되면 크게 혼을 내겠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덫이 보이자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손으로 눈을 한 움큼 떠서 쇠이빨 사이에 꾹꾹 눌러 넣었습니다. 여기엔 오지 마라. 누가 들을 리도 없는 산속이었지만 저는 습관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심해졌고 하늘은 낮인데도 저녁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슬슬 나무를 그만 베고 내려갈 채비를 해야겠다 생각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 골짜기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우는 것도 아니고 늑대가 짖는 것도 아닌 찢어지는 통증을 견디지 못해 터져나오는 듯한 낮고 길게 끌리는 신음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쿡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큰 짐승 하나가 숨이 넘어갈 듯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눈보라에 묻혀 소리는 곧 사라질 테고 저는 집에 돌아가 주인 영감에게 맞지 않을 만큼의 장작을 내어놓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신음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살려달라고 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짐을 한쪽에 내려놓고 골짜기 쪽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눈은 허리춤까지 올라왔고 바람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몇 걸음만 가도 숨이 차서 주저앉고 싶어졌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뒤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어렴풋이 붉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밭에 찍힌 피 얼룩이었습니다. 굳어가는 피가 눈 위에 검붉은 길을 만들고 어딘가를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그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보라 속 검은 덩어리 하나가 덜덜 떨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 일이 제 인생을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내린 지 며칠 뒤 진짜 큰 눈보라가 찾아왔습니다. 밤새 바람이 지붕을 뜯어갈 것처럼 울어댔고 새벽에 문을 열어보니 마당지게까지 반쯤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인 영감은 마루 끝에서 장작더미를 한번 훑어보고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래가지고 겨울을 나겠나. 그 말 한마디면 다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지게를 등에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 밖에 서면 어머니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떠올리면 산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허리께까지 차오른 산비탈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오르다 보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산 중턱을 막 넘어가려는데 얼마 전 눈으로 덮어둔 쇠덧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눈바 뒤에 반달 모양의 쇠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괜히 또 마음만 답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사이를 찍고 들어오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 질질 끌리는 쇳소리,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고 꺼져가는 울음소리. 사람이 내는 소리도 아니고 개가 짖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눈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무언가가 살려달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몸은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괜히 엮이지 말자. 하지만 발은 멈춰서 있었습니다. 쇠덫을 눈으로 덮던 그때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잠시를 서성이다가 결국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눈은 점점 더 깊어졌고 무릎께까지 차올랐습니다. 나뭇가지에는 흰 눈이 산처럼 쌓여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헤매다 저는 나무 한 그루 앞에서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눈과 피로 범벅이 된 멧돼지 한 마리가 쇠덫에 다리가 걸려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눈동자는 겁과 고통으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눈밭에는 멧돼지가 흘린 피가 검붉게 얼어붙어 길게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쇠덫은 제가 전에 덮어놓았던 것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놈이었습니다. 두터운 쇳덩어리가 멧돼지 발목을 반쯤 집어 삼킨 채 덜컥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멧돼지의 눈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금방이라도 도망칠 것 같은 가녀린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머리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놈을 그대로 두면 사냥꾼이 와서 가져가겠지.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 일만 더 커질지도 몰라. 하지만 멧돼지가 절뚝이며 몸부림칠 때마다 쇠이빨이 살을 더 깊이 파고드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쇠몽둥이에 찍히는 느낌이 어떤지, 겨울 언 땅 위로 넘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새 멧돼지 가까이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처음에는 이를 드러내며 어금니를 쩌걱거렸지만 곧 힘이 빠졌는지 그저 가늘게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쇠덫 이빨 사이를 살폈습니다. 맨손으로는 도저히 벌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게에 묶어두었던 두꺼운 나무 막대를 풀어 더 사이에 비스듬히 끼워 넣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온몸을 던져 나무 막대를 눌렀습니다. 눈바 뒤에서 지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쇳덩어리가 버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이마에서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쇠이빨이 아주 조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끊어질 듯한 금속성, 비명소리와 함께 쇠덫 한쪽이 튕겨나갔고 멧돼지 다리가 덫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이빨이 튀면서 다치는 바람에 제 손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따끔하다 싶더니 어느새 장갑 속이 뜨끈해졌습니다. 피였습니다. 저희 손은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멧돼지 다리에서는 더 이상 피가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다 절뚝절뚝 일어나
몇 걸음 비틀거리며 걸어가더니 눈 덮인 소나무 사이에서 잠시 멈춰서서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짐승의 눈이라기보다는 사람 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원망도 아닌 그냥 봤다 라는 눈빛 같았습니다. 멧돼지는 코로 눈을 한번 훅 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서 있던 자리에는 피가 섞인 큰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자국 위만은 눈이 잘 덮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허리 위 검은 소나무들 사이로 어렴풋하게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의 형체 같은 것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가 눈보라 속에 금세 사라졌습니다. 제가 본 것이 눈이 만든 그림자인지 정말 누군가 서 있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싸늘하던 뒷골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은 쑤시고 장작은 평소보다 훨씬 적게 졌지만 그날 산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제 초라한 집 마당 한 구석에서 몇십 년 동안 마르지 않는 이상한 발자국이 생길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멧돼지를 풀어준 그날 저는 거의 기어 내려오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지게 위에는 장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마른 가지 몇 단만 겨우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목은 욱신거렸고 장갑 안쪽은 이미 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주인 영감이 마루 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작 더미를 한번 훑어본 영감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저거냐?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지게를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변명할 말은 목이 메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영감의 눈총보다 손목의 통증보다 오늘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재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더 크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는 들키지 않으려고 부엌 한켠에서 몰래 손목의 헝겊을 풀어보았습니다. 검붉게 멍이 든 살 위로 쇠이빨에 찍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찬물을 만지기만 해도 불이 있는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그냥 낡은 헝겊으로 다시 감고 집단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바람은 초가지붕 틈새로 파고들었고 촛불도 없는 방 안은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산속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피범벅이 된 멧돼지 다리, 차가운 쇠덫, 눈밭에 찍힌 크고 깊은 발자국, 그리고 소나무 사이에서 잠깐 보였던 하얀 옷자락 같은 그림자. 내가 헛것을 본 걸까? 그렇게 생각에 잠기다 슬슬 잠에 빠져들 즈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자리에서 저는 누가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머슴서씨. 놀라 눈을 뜬 것 같은데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분명 제가 알던 초라한 토방인데 대들보 끝자락에 눈처럼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스르륵 흘렀습니다. 그 눈빛은 산속 멧돼지가 저를 보던 눈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화를 내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승 하나 살려준 것 치고는 큰 인연을 맺었구나. 입을 때려 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돌려 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침이 되면 내 집 마당 한 구석을 잘 보거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르지 않는 자리가 하나 생길 것이다. 겁내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아라. 그 자리가 내 조상이 남긴 것과 내가 내리는 복이 만나는 자리니라. 말이 끝나자마자 대들보 위 그림자는 눈송이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헐떡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호치불과 거친 집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심장이 쿵쾅거려 한동안은 다시 눕지도 못했습니다. 꿈이겠지. 그렇게 되뇌이며 겨우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쓰려고 문을 열었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집 마당의 한 구석, 장작더미와 헛간 사이 눈이 덜 밟히는 그 모퉁이에 커다란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도 소의 발도 아닌 산에서 봤던 그 큰 멧돼지 발자국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안에 잔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새 그렇게 추웠는데도 그 물은 얼지도 않고 은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고 발자국 옆을 발로 밟아보았습니다. 밟힌 자리의 눈은 당연히 바스러져 내려앉았지만 그 커다란 발자국 자리는 이상하게도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문간에 기대어 나오셨습니다. 얘야 마당이 왜 저 모양이냐? 저는 얼른 몸으로 발자국을 가리듯 서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지게를 잘못 내려놔서요. 입이 더듬거리며 변명인지 한숨인지 모를 말이 엉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목의 헝겊을 힐끗 보더니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 영감도 우연히 마당을 지나가다가 그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마당을 이따위로 만들어 놨어? 영감은 발자국 안에 고인 물을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물은 흩어지는 듯 하더니 금방 또 발자국 바닥에서 조용히 다시 차올랐습니다. 영감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흉하구만. 당장 흙을 퍼와서 메워라. 이상한 자리는 애초에 없애는 게 낫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젯밤 꿈속 노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마르지 않는 자리. 그날 밤 저는 남 몰래 흙을 퍼와 발자국 위를 덮는 척하다가 살짝 옆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흙을 아무리 덮어도 아침이 되면 그 자리에 흙만 어디로 사라진 듯 내려앉고 발자국 모양은 다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눈이 와도 그 자리는 얇게 덮였다가 금세 물기가 올라와 녹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시댁 마당에 괴한 멧돼지 발자국이 생겼다더라. 산 짐승이 밤마다 드나드는 것 아냐? 어떤 이는 흉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산신이 찍고 간 자리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빗자루질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도 그 발자국이 두렵다기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느 날 어디론가 길을 열어줄 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발자국 하나가 머슴살이만 하던 저희 집안을 3대에 걸친 부자로 만든 첫 번째 표식이 될 줄은요. 마당 한 구석에 멧돼지 발자국이 생긴 뒤로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헛간과 주인집 마당을 쓸고 산에 올라가 장작을 해와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제 눈이 자꾸만 집 마당 쪽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발자국 하나 가지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마당 귀퉁이의 검게 페잉크 자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주인집 창고는 점점 가득 차갔습니다. 곡식 자루가 줄지 않았고 마당 한쪽에는 새 장작 더미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 영감네 얼굴빛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장에 다녀온 영감이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풀어놓으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하는 일마다 끝이 영 시원찮구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마당 발자국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눈이 한 번, 또 한 번 내렸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제 쪽에서는 하나둘 작은 행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하러 산길을 오르다가 마른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눈 속에서 굴이 빛나는 동전 두 잎이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논두렁을 고치다가 주인댁 논과 이어진 밭둑 틈 사이에서 해묵은 호미 하나를 주었는데 마을 대장장이가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쇠가 아주 좋네. 요즘 나오는 것보다 훨씬 튼튼해. 잘만 갈면 새 홈이나 마찬가지겠어. 거친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부러지던 제 호미를 마침 새 것처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산신 어르신 덕분일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로 고을 아정과 사또 심부름꾼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큰 길을 새로 내고 주변 논밭 경계를 다시 나누기 위해 새로 측량을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잘 됐구먼. 이번에 경계만 제대로 잡히면 내 논이 더 넓어질 수도 있지. 영감은 저를 불러 세우고는 마당 한복판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저 멧돼지 발자국 자리도 얼른 메워라. 사또 눈에 띄면 흉보인단 말이다. 저는 대답 대신 마당 한 구석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발자국 안쪽 물은 그날도 마치 새로 고인 듯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아정과 측량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한 바퀴 돌다가 마침내 주인 집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긴 작대를 들고 줄을 팽팽히 당긴 채 논과 집터 사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복잡하구먼. 원래 옛 문중터가 한 번 갈라졌다더니. 지도를 들여다보던 아전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희미한 먹선과 함께 옛날 집터 경계가 엉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자가 적힌 작은 표시 하나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 서자는 옛날 서씨 문중 집터를 말하는 거요. 옆에 서 있던 마을의 가장 늙은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옛날에 이 일대가 전부 서씨네 땅이었다지요. 난 그 어른이 돌아가시던 날도 기억이 나네. 주인 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허. 다 옛말이지요. 지금은 다 제 땅인데요, 뭘. 영감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주인집 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집터 경계 한 줄이 여기쯤 나와야 하는데.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곳이 하필이면 멧돼지 발자국 자리였습니다. 저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요즘 이상한 자리가 되어버려서 저는 그동안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야기와 눈이 와도 거기만 녹아버린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진짜 산신이 찍고 간 자리 아니겠나? 서씨 조상 혼이 아직 떠돌고 있다는 말도 있잖나. 아저는 한참 동안 발자국을 내려다보더니 입술 사이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묘하긴 하구먼. 그리고는 제게 삽을 건넸습니다. 좋다. 경계를 다시 잡으려면 어쨌든 땅을 열어봐야 하네. 자네가 파보게. 저는 삽자루를 받으며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정말 파도 되는 걸까? 산신의 말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자리가 내 조상이 남긴 것과 내가 내리는 복이 만나는 자리니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삽을 내려 찍었습니다. 첫 삽은 습한 흙이 부드럽게 떠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삽이 들어갈수록 흙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삽날이 무언가에 톡 부딪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짧은 쇳소리와 함께 삽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걸린 모양이구먼. 아전이 다가와 허리를 굽혀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삽을 내려놓은 후 손으로 흙을 헤집었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검게 녹슨 쇠고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쇠고리를 따라 조금 더 흙을 걷어내자 두꺼운 나무 뚜껑 같은 것이 모서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붉은 먹으로 쓴 글자 하나가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쉬, 분명 제 성씨와 똑같은 글자였습니다. 주인 영감이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 파. 예전에 묻어둔 폐기물 같은 거겠지. 쓸데없이 삿도 귀찮게 만들지 말고 그냥 덮으란 말이다. 하지만 아저는 영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좀 더 파보라네. 옛 문중 문서라도 나오면 사또께 보고를 올려야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제가 흙을 더 걷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나무판 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쇠고리에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잡아당기자 축축한 흙바닥에서 작은 괴짝 하나가 삐그덕 소리를 내며 올라왔습니다. 괴짝 앞면에는 서가 쉬자 문기라는 글씨가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 영감의 다리가 풀렸는지 마루 계단에 철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는 굳은 얼굴로 괴짝을 어루만지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씨 머슴. 그가 제 쪽을 향해 낮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마도 자네 조상이 이 집터에 남겨둔 걸 거네. 괴짝의 쇠자물 새는 세월에 녹슬어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사또께서 보시기 전에는 함부로 열 수 없네. 그 말과 함께 아저는 괴짝을 조심스럽게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멧돼지 발자국은 사라지고 그 자리가 있던 흙바닥에는 툭 파인 자국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괴짝 안에는 정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날 밤 저는 평생 머슴으로만 살 줄 알았던 제 운명이 조용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괴짝이 발견된 다음 날 아침, 아전이 다시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군청으로 같이 가세.
그는 짧게 그렇게만 말하고 괴짝을 수레에 싣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처음에는 따라가겠다며 허리춤을 동여 매더니 아전 얼굴빛을 살피고는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는 바쁘니 자네가 알아서 하고 오게. 라고 얘기는 했지만 궁금해서 안 되겠는지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뭔가 두려웠는지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곤청 마당에 들어섰을 때 제 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만 살던 제가 사또가 있는 아문에 발을 들여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낡은 기와 아래 푸른 깃발이 겨울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아전은 저를 데리고 대청 마루 아래에 꿇어앉게 하고 괴짝을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사또는 40을 간 넘긴 듯한 얼굴이었고 눈매가 매서우면서도 어딘가 고다 보였습니다. 그래. 이게 그 기이한 발자국 밑에서 나왔다는 괴짝인가? 사또가 낮게 묻자 아전이 자세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산속 멧돼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녹지 않는 자리, 옛 서씨 문중터 표식이 보였다는 말만 조심스레 보탰습니다. 사또는 잠시 말이 없다가 괴짝 자물쇠를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자물쇠는 손만 대어도 가루가 떨어질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쇠를 잘라 열도록 하라. 장정 둘이 나서서 망치와 정으로 자물쇠 고리를 끊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오래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약간의 곰팡이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마치 세월이 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맨 위에는 낡은 비단 보자기가 한 겹 덮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두루마리와 문서 뭉치가 차곡차곡 정리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사또는 손을 씻고 와서는 가장 겉에 있는 문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서가 토문기, 굵은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 집터와 주변 논밭이 원래 어느 서씨 문중 소유였는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몇 칸짜리 초가와 몇 마지기 논밭이 숫자와 지명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사또는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긴 글이 적힌 유서였습니다. 머슴 서모에게 이 집터 일부를 물려주노니 후손이 끊기지 않는 한 남의 손에 머머가지 못하게 할 것. 글 말미에는 붉은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옛 서씨 문중 어른의 호와 도장이었습니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주인 영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영감은 마루 끝에서 애써 태어난 척허리를 굽혔습니다. 소인입니다. 예전에 어려운 집안이 있어 사들였을 뿐이 없지요. 문서는 다 없어졌다고 들었사온데. 사또는 문서들을 차례로 넘겨보았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사정으로 집안이 기울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땅의 일부가 남의 손으로 넘어갔는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런 글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이 집터를 남이 빼앗거든 후손 가운데 머슴으로 떨어진 자가 있더라도 그 피를 잇는 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 제 심장은 귀 옆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아전이 조용히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여기 서씨 머슴이 바로 그 후손으로 보이옵니다. 성도 같고 대대로 이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왔다 하옵니다. 사또의 시선이 비로소 제게로 옮겨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보다도 더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입술이 떨려 순간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서진복이라 합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서 마지막 줄에는 분명 후손진 자를 돌보라 하는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글자는 조금 달랐지만 제 이름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 영감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세월이 하도 많이 흘렀으니 지금 와서 그런 문서를 들먹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사옵니다. 이 집도 이 논밭도 다 제 돈 주고 산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듯 사또를 향해 매달렸습니다. 사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네. 허나 분명한 것은 옛 문서를 숨긴 채 머슴을 부려온 집과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대대로 빚을 갚듯 일해온 머슴이 있다는 사실세. 사또의 말이 끝나자 대청마루 아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디선가 산에서 불어내려온 듯한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눈보라 치던 산속 멧돼지의 숨소리와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습니다. 짐승 하나 살려준 인연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가볍게 단정 지을 수 없다. 문서를 더 살펴보고 마을의 옛 어른들까지 불러 조사의 조사를 거듭한 뒤에야 누가 이 땅의 주인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괴짝은 군청 깊숙한 방으로 옮겨졌고 저와 주인 영감은 서로 다른 발걸음으로 군청 마당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걸음은 눈 위에 깊이 패였고 저의 발자국은 얕으면서도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당 한가운데 멧돼지 발자국이 있던 자리를 오랫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흙을 파헤친 자리라 물도 자취를 감추었지만 눈을 감으면 언제든 그 자리에 다시 물이 고이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안의 팔자가 바뀌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만 가슴속에서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왠지 모를 묵직한 기대가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신문이 있던 날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아전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서씨 머슴. 아니 서씨. 저를 부르는 말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는 괴짝 속 문서들을 밤새도록 대조했다고 했습니다. 옛 고을 원록과 전쟁통 직후에 정리된 토지대장, 그리고 서씨 문중에서 따로 보관해 두었던 가문의 족보까지 그 모든 기록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인 영감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주변 논밭 대부분이 원래는 제 조상인 서 아무개의 소유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전란 와중에 주인이 급히 피난을 가면서 당시 이 집 하인이던 지금 주인 영감의 조상에게 잠시 토지를 맡겼고 그 후 세월이 흐르며 문서들이 고의로 숨겨지면서 이 땅이 남의 성씨로 옮겨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예시를 모두 되돌릴 수는 없지만 명백한 문서가 있으니 이대로 둘 수는 없지. 그 결과 고을 회의가 열렸고 주인 영감은 지금까지 차지해 온 땅의 절반을 서씨 문중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머슴 신분에서 풀려났습니다. 주인 영감은 억울하다며 한참을 소리질렀지만 사또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 끝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오던 길에 제 다리는
떨려서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 내어준 해지 문서와 새로 작성된 토지 문서를 품 안에 꼭 끌어안은 채 저는 몇 번이나 가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 문서가 맞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누운 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문서를 펼쳐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남의 집 머슴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른 눈가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조상님들이 드디어 한을 풀어주셨구나. 그날 밤 저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멧돼지 발자국이 있던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흙은 파헤쳐졌고 구덩이는 흙으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물도 고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커다란 발자국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산신 노인의 목소리가 귀에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 하나 살려준 것 치고는 큰 인연을 맺었구나. 그 뒤로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사또의 판결 덕분에 저희 집은 작은 논밭과 집터를 당당히 제 이름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머슴살이를 그만둔 뒤에도 저는 예전처럼 손에 흙을 묻히며 살았습니다. 저를 머슴이라 부르던 사람들도 차츰 저를 서영감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나게 되었고 예전처럼 기침 소리에 놀라 밤마다 깨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멧돼지 발자국이 있던 곳은 제가 일부러 그 모양대로 흙을 다져 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그 자리만 유난히 물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것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서신의 마당에는 산신이 찍고 간 발자국이 있다더라. 저는 그 말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속으로 살며시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저에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숫자와 글에 밝아 저는 논의를 시키는 대신 마을 훈장에게 보내 글을 배우게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산만 잡고 살 필요는 없다. 어머니는 웃으면서도 가끔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가 다친 멧돼지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살려준 덕에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란다. 아들은 자라서 고을의 아전이 되었고 손자는 글 공부를 더해 머나먼 한양까지가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허리가 굽은 늙은이가 되어 있었지만 손자가 떠나는 날 마당 한 구석 발자국 앞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 어르신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 얘가 헛길로 가지 않도록 길만 밝혀 주십시오. 몇 해 뒤 손자는 과거에 급제하여 학문이 높고 마음이 바르다 하여 나라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머슴 살던 서씨 집안이 어찌 그리 일어섰을꼬? 마당에 찍힌 그 이상한 발자국 덕분 아니겠냐? 저는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인연의 시작이 눈보라치던 산속에서 쇠덫에 걸린 멧돼지 한 마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늙은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겨울밤 손주들이 이불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 저는 마당 한 구석, 아직도 촉촉한 흙빛을 띠고 있는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저 자국이 왜 마르지 않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아이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읍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도와줄 수 있을 때 한 번쯤은 진심으로 도와주는 거,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때로는 세대를 넘어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단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멧돼지 발자국 자리를 쓸어주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쉽게 메말라가지 않습니다. 머슴에서 풀려난 뒤로 세월은 눈 녹듯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주인 영감이 빼앗아 두었던 조상 땅 일부가 제 손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고 불러도 될 곳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는 허물고 그 자리에 기와는 얹지 못했지만 햇살이 잘 드는 단단한 새 초가집 한 채를 흙 묻은 손으로 직접 올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멧돼지 발자국이 있던 자리는 마침내 평평한 흙바닥이 되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그 한 켠만 유난히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작은 돌 하나를 세우고 밤이면 혼자 조용히 절을 올리곤 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절인지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산속에서 울부짖던 멧돼지에게였는지 꿈에 나타났던 산신 어르신에게였는지 아니면 이렇게까지 살아남게 해준 제 조상님들에게였는지 아마 다 한데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손주가 장가가는 것까지 보시고 미련 없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멧돼지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살려준 심성 덕분에 우리 집안 팔자가 이렇게 달라진 거란다.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또 커서 저보다도 훨씬 글도 잘 읽고 셈도 잘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논과 밭은 해마다 더 넓어졌고 장에 나가면 예전처럼 머슴 새끼가 아니라 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복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당부했습니다. 길에서 누구든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거든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거라.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속여 빼앗지 말거라. 우리가 가진 땅은 다 조상님이 덕이고 산신 어르신이 지켜준 덕이다. 아이들은 처음엔 웃으며 듣다가도 제가 멧돼지 이야기만 꺼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저는 허리가 굽을 만큼 굽었고 손등에는 논물과 장작에 단련된 자국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제 앞에는 손주 녀석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 멧돼지 발자국 이야기 또 해주세요. 손주들 중 하나가 제 바짓자락을 잡아당기며 졸라댑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마당 한 구석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눈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도 세월에 닳아 반쯤 땅에 묻혔고 땅도 다른 흙과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 자리가 눈이 와도 녹아내리고 가뭄에도 촉촉하던 멧돼지 발자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주들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꺼냅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아직 머슴이라 불리던 시절에 아이들의 눈빛이 조용히 환해집니다. 저는 멧돼지가 쇠덫에 걸렸던 날과 산신 어르신의 꿈, 마당에 생긴 발자국과 땅 속에서 나온 괴짝 이야기를 오늘도 어제 들려준 것처럼 한 줄 한 줄 풀어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손주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습니다.
정말로 그 멧돼지가 산신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저어줍니다. 그건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 남들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짐승 하나라도 살리려고 마음을 쓰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거다. 그 말을 하고 나면 제 가난했던 젊은 날과 눈보라 속 멧돼지의 눈빛과 마당 한 구석 마르지 않던 발자국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손주들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저는 그 말이 그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빌어봅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살려준 인연을 부디 이 아이들 세대까지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 산 너머 어딘가에서 눈처럼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조용히 웃는 얼굴로 이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